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금융주 강세와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5% 상승한 22,340.71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41% 높은 2,507.0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5% 오른 6,453.2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내구재 수주가 변동성이 극심한 민간 항공 수주 덕분에 전달의 급감세에서 반등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8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1.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 0.9% 증가를 웃돈 것입니다. 지난 8월 펜딩 주택 판매는 공급 부족과 최근 허리케인 탓에 예상 밖으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는 8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2.6% 하락한 106.3을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년 내 최저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조사치는 0.5% 하락이었습니다. 원유 재고가 예상 밖으로 감소하면서 미국산 원유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1월물은 전날보다 0.50% 오른 배럴당 52달러 1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180만 배럴 줄어든 4억 7,100만 배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공화당이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시장에서는 금융주와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금리 인상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금융주가 1.3% 올라서 업종별로는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고요. 기술주도 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북한발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열흘이라는 최장기간 연휴를 앞두고 있는 국내 증시는 투자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 어제 거래량이 올 들어 최저였습니다.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2,372로 거래를 마쳤는데 코스피의 7거래일 연속 하락이라는 기록은 약 3년 만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이틀 연속 올라서 649로 거래를 마쳤었죠. 자, 오늘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외 이슈 분석 일부 시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8일 목요일 출중 일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이슈를 통해서 경제 흐름을 돌파해보는, 간파해보는 시간입니다. 이효룡의 돌직구 시간이고요. 오늘도 고든자산관리의 이효룡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률 목표를 밑도는 저물가의 지속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조절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한 바 있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 설명부터 좀 듣겠습니다. 예, 이번 그 연설의 핵심 발언들 중에 세 문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당한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이 발생해서 연준이 뒷북을 치게 될 위험들이 존재한다라는 발언하고요. 그 덧붙여서 한 얘기는 설사 낮은 인플레이션이 공급 충격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연준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2% 목표로 돌아가기를 원할 것,
이런 발언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이 만성적으로 2% 목표를 밑돌도록 허용하는 것은 나쁜 아이디어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일단은 유추해볼 부분이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2% 목표선을 향해서 올라갈 것이라는 기본 전망에 맞춰서 연준은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해 나간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요. 만약 그렇지 죄송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플레이션에서 상당한 오버슈팅이 발생해서 나중에 급격한 긴축에 나서야 할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에 연준이 대칭적 물가 목표를 강조하면서 더 이상 낮은 인플레이션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칭적 물가 목표라는 것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낮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 스탠스가 상당히 완화적으로 해석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는 매파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과 같이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이 기간과 맞먹는 2% 초과 인플레이션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대칭적 물가 목표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점진적 금리 인상도 포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설에서 미래 정책 금리 경로가 반드시 죄송합니다. 그 미래 정책 금리 경로가 반드시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상당히 불확실성 하에 놓여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전 지난주에 기자회견 때보다 불확실성을 좀 더 높이는 그런 함축적 의미가 포함된 발언들을 계속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죠. PC 인플레이션이 2% 목표선에서 상당히 멀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작년에는 실업자 수, 달러 강세, 해외 수요 부진, 유가 하락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낮았다면 올해 들어서 이런 것들을 거의 다 극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부분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옐렌 수수께끼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의장이 말한 양방향 불확실성이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를 수 있는 위험 그리고 모두를 고려해서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변수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한 오버슈팅을 한다면 점진적 금리 인상은 끝났다고 봐야 되고요. 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겠죠. 시장은 혼란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염두에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옐런 의장의 발언처럼 매우 나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리세션과 같은 경기 침체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연준이 상당히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 인플레이션이 낮은 상황을 유지할 것이냐를 지켜보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떤 변수로 인해서 기준금리가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안이 인플레이션의 오버슈팅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인플레이션 상승에 기여를 한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결론부터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은 결국 돈을 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돈을 풀게 되면 세금 감면이 경기 사이클하고 좀 맞아 들어가서 간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내겠지만 엇박자로 나타나면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때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준은 금리 인상 기조를 점진적에서 상당히 빠르게 전환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나온 어떤 경고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미국 경제 성장이 이미 8년 넘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고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아지면서 연준이 통화정책은 이미 긴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라는 내용들이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성장 사이클이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는 인플레이션만 심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할 수 있고, 그리고 감세하는 트럼프 정부와 정반대편에 서 있는 연준이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2009년도에 미국 실업률이 10%였습니다. 근데 지금 4.4%죠. 이미 완전 고용 상태를 넘어선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4.4%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유연노동력이 그렇기 때문에 유연노동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계속 스프링처럼 눌려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임금 상승이 튀어오르기 시작한다면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여기에 트럼프 정책으로 세금 감면이 이루어진다면 그 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상당히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게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를 가속화시키면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세금 감면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매출이 증가할 것이지만 이것은 상당히 우발적일 것이고, 이런 우발적인 상황에서는 결국 투자자들은 쉽게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오늘 세제개혁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또 긍정적인 어떤 그 시장 반응이 나왔고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 법인세하고 부유세를 대폭 삭감하면 30년 만에 상당 최대 규모의 어떤 감세안이 되는데요. 집권당인 공화당에서조차 이번 일을 두고 찬반 의견이 양분돼 있죠.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헬스케어 때문에 상당히 적대적이죠. 그렇게 된다면 의회 통과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올해는 트럼프 감세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로 보면은 워낙 낮은 지지율과 공화당마저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중간선거죠, 3월에. 중간선거 이후에 승리하는 모습이나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진다면 그 여건이 조성되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내년에 이 감세안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올해 어떤 시장에 지금 단기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점차적으로 좀 실망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감세안이 결국은 인플레이션 오버슈팅과 같이 만나면서 트럼프 감세안으로 돈을 풀기 시작하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올해에 통과가 되더라도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들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오버슈팅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임금 상승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데 계속 더디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트럼프 감세안이 환경적 요건에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오늘 트루먼 주립대에서 연설을 했거든요. 이때 실업률이 앞으로 더 크게 하락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결국은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결과물인 것이죠. 연준 브레이너드 이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얘기는 26일 워싱턴에서 그 컨퍼런스에서 한 얘기거든요. 경제 건전성에서 어떤 지속적인 고용 격차가 중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나온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인종이나 민족, 성별, 지역 간 소득과 부의 격차가 기회의 불평등을 나타낸다면 빈곤한 집단은 교육이나 사업에 대한 투자가 미전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성장 가능성은 빈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은 대다수의 빈곤 노동자층이 있는데 이 빈곤 노동자층의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경제 성장률은 높아지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소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감세하는 오히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지금 현재 트럼프 감세하는 대부분 상류층, 부유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실업률이 빠르게 하락세에 있어서 임금 상승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현재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투자 나침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방향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좀 같이 놓고 조금 본다면 원달러 환율 결국 1144원까지 지금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모습 잘 지켜봐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 3년물이 최근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결국은 채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상당한 매도로 이어지면서 이게 코스피에도 매도가 나타나는 같이 연결돼서 나타나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금리 인상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달러가 강해진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같이 놓고 본다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지에 대한 여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머징 통화의 약세를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쪽 상황을 좀 볼 텐데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번 총선에서도 총리 자리를 지키면서 4선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독일 선거로 인해서 유로존 경제가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라는 분석들도 있던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 이유룡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메르켈 총리가 네 번째 연임을 지금 성공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0여 년 만에 의회 좌석이, 그러니까 50여 년 만에 최저의 어떤 득표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반대로 문제가 됐던 독일 대한당은 13%를 얻으면서 상당한 좌석수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기민당과 기사당 그리고 연합이 33.5%고 3인당이 20%로 겨우 과반을 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메르켈이 리더십에 상당한 치명적인 그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연정 구성을 상당히 어렵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재선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기민당하고 3인당의 좀 적대적이었던 그 기존 당은 녹색당하고 좌파연합이었는데 이 당하고 연정을 구성하려 해도 지지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의석수가 작았습니다. 결국은 자유민주당 쪽하고 연정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정책적인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대한당은 결국 그 야당의 제1당으로서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고 상당히 많은 반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연정 구성이 되려면 자메이카 연합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기민기사연합과 자유민주당, 녹색당 이런 3당 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당들의 색깔이 흑색, 녹색, 황색이라 자메이카 국기와 비슷하다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이 3당 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고요. 여기다가 프랑스 상원선거도 마크롱이 대표하지 않았습니까? 앙마르슈가 참패를 했는데요. 이번에 앙마르슈가 상원선거에서 171석 중 28석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도우파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142석에서 159석을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크롱 정책이 상당히 실행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크롱의 패배 요인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노동정책에서 자본가를 위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이런 나타났고요. 독일하고 프랑스 선거의 어떤 여당 패배는 유로존 통합하고 개혁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이는 지금까지 좋았던 유럽 금융시장의 그 변화가 안 좋은 쪽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로화의 강세가 달러 약세를 이끌었었고 또 이게 신흥시장으로의 영향력도 지대했었는데요. 이번 독일과 프랑스 선거 결과가 그렇다면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대표님? 일단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의 어떤 국채 수익률이 상승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유로화까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유로화 약세는 어떻게 보면은 유럽 증시에 좋은 부분인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좋은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로존의 긴축을 꾸준히 요구했었던 이번 메르켈 총리 정부는 이번 연정에서 자민당을 포함시키려면 재무부 장관 자리를 자민당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긴축의 핵심에 있었던 볼프강 슈이블레어 장관이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긴축 정책에 대해서는 종료를 의미하고요. 동시에 ECB의 비중성적 통화 정책의 종언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럽 국채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 연정 구성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ECB는 현상 유지를 하면서 오퍼레이션을 지속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증시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연정 구성이 되고 독일의 어떤 정치 패러다임이 바뀐다면 경제도 상당히 많이 바뀔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어떤 유럽 증시 상승은 이번 선거에서 어떤 나온 내용보다는 연준의 금리 인상 지속 발언에서 달러가 강해지고 상대적으로 유로가 약세가 되면서 이로 인한 실적 개선, 기업의 실적 개선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좋아졌다라고 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 앞으로 이렇게 유로존의 어떤 유로화 약세가 계속된다면 남유럽은 상당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결국 이게 유로존 리스크로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연정이 되기까지는 좀 더 즐길 필요가 있겠지만 연정이 구성되었을 때 이런 어떤 메르켈이 이제까지 해왔던 경제 정책들을 유로존 통합과 관련해서 지켜보면서 만약 그 통합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앞으로는 각자 도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로존의 어떤 증시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로존 채권 금리도 상당히 상승하면서 채권 시장에서도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유로존 리스크를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호룡의 돌직구 시간이었고요. 고든 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 오늘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목요일이죠.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열흘이나 되는 긴 연휴가 끝나면 이제 국내 기업들의 3분기 어닝 시즌이 도래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벌써 3분기 실적으로 눈을 좀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3분기 실적 시즌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죠.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시장 투자자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불안감과 그리고 긴장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과 내일까지 장이 열리고 나면 32년 만이라고 하죠. 최장기간 열흘 동안의 긴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잖아도 주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번에는 열흘 동안 해야 되는 최장기간 연휴입니다. 이 연휴 앞둔 시점에서 오늘과 내일장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불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미국을 포함한 유럽 선진국들 그리고 러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연중 최고가 그리고 사상 최고가 행진을 벌이면서 연일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증시만 완전히 세계 시장과 디커플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얼마나 더 재현될지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우리 제약국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이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국내 시장은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내 시장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본다면 3년 만에
오늘 어제까지 7일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을 불안케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조정이 추석 연휴가 지난 이후에 3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면 이 3분기 실적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고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10월 10일부터 시장이 열리는데요. 이 본격적인 그러니까 다다음 주죠. 10월 10일부터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그 발표 전후로 해서 국내 시장도 분기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시장의 전망치는요. 3분기 영업이익이 한 51조에서 52조 정도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3분기 연속 2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이 전문가들이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아니면 예상치에 준하는 실적이 발표될 경우에는 국내 시장도 모멘텀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좌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뭐냐면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업종별, 종목별로 차별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는 IT라든지 소재, 산업재 이런 일부 업종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고 좀 더 확대해 본다면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조선이라든지 정유, 건설주 이런 종목으로 그러니까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든지 고실적이 지속되는 이런 종목으로 집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한번 체크를 같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이번 조정의 랠리가 추석 연휴 이후에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장 투자 전략은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를 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는 29일 그러니까 내일이지요.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번 달 들어서만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사상 최고점인 15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의 행보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떨까요, 이사님? 네. 예. 참. 우리나라 그 속담에 격언에 형만한 아우 없다는 속담이 있죠. 그것처럼 이 국내 시장도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양분되어 있는데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본따 가지고 국내 코스닥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는 다르게 국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경계가 이렇다 할 경계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코스닥 시장 본부를 포함한 국내 증권 관계자분들도 이 코스닥 시장의 취지를 생각한 근본적인 이노베이션, 개혁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고 대외 신뢰도가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우량 코스닥 기업들이 코스피 시장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내일로 다가오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이 셀트리온이 코스피 이전을 위한 주주총회를 내일 실시합니다. 일부 소액주주 연합회 운영위원회 얘기에 따르면 이미 정족수를 사실상 확보했기 때문에 내일 주총이 열리나 마나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는 건 기정사실이다 하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이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전설이 나온 것이 지난 8월인데요. 8월 이후에 무려 33%가 넘는 급등세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1.6% 정도 하락한 것과 완전히 양극화된, 대조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이미 그리고 셀트리온 이전에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한 카카오의 모습을 보면은요. 카카오도 이전된 이후에 무려 39%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카카오의 경우는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서 어떤 단순히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상승했다 볼 수는 없지만 여튼 카카오뱅크의 그 신규 출시도 이 코스피 시장 이전에 어떤 업되면 업됐지 그러니까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실시되는 셀트리온의 코스피 시장 이전은 거의 확실시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주식회사 상장법에 따르면요. 이전 상장은요. 보통 결의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발행 주식 총수의 25%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주주 과반수가 찬성하면은
결과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셀토론의 코스피 이전은 내일 주중에서 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를 할 수 있는 셀트리온이 만약에 코스피 시장을 이전하면 그렇지 않아도 카카오 이후에 셀트리온마저도 코스닥 시장을 빠져나간다고 본다면 나머지 종목군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메디톡스, CJ ENM, 신라젠, 휴젤 같은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들이 나도 갈래 코스피 시장으로 하는 연쇄 이탈 가능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셀트리온은 시가총액이 17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스피 시장으로 갈 경우에는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죠. 왜냐? 지금 코스닥 시장의 17조 원의 시가총액은 코스피 시장으로 가면 현재 체제로 본다면 약 17위 정도, 시총 17위. 16위가 SK이노베이션인데 시총이 18조거든요. 그럼 최소한 17위 정도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총 50위권에서 15영업일 동안만 유지한다면 12월에 선물 옵션 만기일 날 이 셀트리온도 코스피 200 종목에 포함됨으로써 대외 신뢰도 증가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높고 기관과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추가 이익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 이유로 인해서 소액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으로 보며 그리고 또 하나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 보면 코스피 시장의 이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러나 코스닥 시장 전체로 본다면 뭔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여쭤볼 텐데 긴 연휴를 앞두고 이사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날입니다. 코스피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7거래일 연속 하락인데 7거래일 연속 하락이라는 기록이 3년 만에 또 도래한 거였다고 하고요. 거래량이 올 들어서 최저였거든요.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습니까, 이사님? 네. 예. 오늘 새벽에 여러분 눈 뜨자마자 요즘 하시는 게 그죠? 미국 시장 보는 거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뜨자마자 미국 시장을 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우리가 휴장인 토요일 날 새벽에도 미국 시장이 열리죠. 저는 우리나라 시장은 열리지도 않는데 토요일도 새벽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부터 봅니다. 저도. 자,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기쁜 마음도 있지만 아쉬움이 더 큰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트럼프 참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인플레이션, 트럼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이 트럼프의 오늘 새벽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함으로써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트럼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달러화를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하는 소식과 함께 미국 시장이 상승했고 유럽 시장에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세제 개편이거든요. 법인세를 무려 35%에서 20%까지 절반 가까지 인하한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법인세가 22%가 본다면 이제 대한민국보다도 미국 법인세가 싼 그런 모습을 보였고 개인소득세도 무려 5%까지 인하를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의회를 통과할 것인데 여부 여러 가지 난제를 겪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친기업 정서 그리고 경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국내 시장에서는 다소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을 참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아직은 괜찮습니다. 좀 안개 낀 듯한 우리무중의 장세를 국내 시장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은 괜찮다. 그 뜻은 무엇이냐? 아직은 국내 시장도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마인드 전략을 취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오늘과 내일장에서 굳이 현금화해서 주식을 팔고 현금을 가지고 연휴를 맞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내일장에서 조정은 역시 매수로 대응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 이거 하나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354포인트가 붕괴되면 안 됩니다. 붕괴될 시에는 매수는 전면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종가가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372포인트입니다. 그럼 54포인트하고 빼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 포인트 차이가 납니까? 예, 16포인트 차이가 나죠. 네, 16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아니요. 18포인트가 차이 나죠. 죄송합니다. 18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 18포인트 이상이 하락한다면 그때는 매수는 보류하셔야 됩니다. 종가를 기준으로.
그러면 추세 이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는 조정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시장의 움직임보다 종목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로 보입니다. 자, 추석 연휴 이후에는 저는 시장은 좀 안정되면서 긍정적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 세계 증시 추세, 경기 추세가 우상향하는 상승 기조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증시가 현재 디커플링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디커플링 되는 것도 일시적인 겁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 같이 가거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겠지만 그렇다는 전제에서 보면 저는 오늘과 내일장에서 조정은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추석 연휴를 맞이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 이미 이 방송을 통해서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장의 주도주는 역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입니다. IT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을 지금 신규 매수한다? 이거는 조금 보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 갖고 계신 분이 이익 극대화하시는 전략입니다. 물론 이들 종목이 장을 이끌어가면서 추가 상승률은 충분히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종목을 풀 베팅하기에는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갖고 계신 분이 계속 홀딩하면서 이익 극대화하십시오. 물론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IT가 종목이 없다면 일부 편입하는 건 가능합니다만 신규 포트폴리오 구성하신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지주사입니다. 자, 지난해 연말 올 상반기에 지주사 올해 주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드려 상반기에 시투주입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가니까 올 4분기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지주사의 탄력도가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개별 그룹사에서 개별 기업들의 자회사들의 실적이 호전된다면 지주사의 실적으로 통합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주사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제약과 바이오, 제약 코스피 시장에서 제약을 이끌고 있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신라젠, 센트리온 이런 종목분들이 장을 이끌면서 주도하고 있죠. 역시 제약과 바이오죠. 추가 성장률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ITF 쪽에서 저는 오히려 반도체보다는 전기차 관련주들이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유주 역시 연말 정유 수요 이번에 이제 하리케인 태풍이 미국을 강타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주도 재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재고가 감소할 가능성은 없죠. 대한민국 대표의 정유주 S-오일과 SK이노베이션 역시 계속해서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올 추석 연휴 이전에 한번 매수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긴 연휴를 앞두고 구체적인 투자 의견 여쭤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희 출증 1부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가을 비디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공기가 부쩍 서늘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고요. 내일은 2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10도 안팎으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내륙 산간을 중심으론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급변하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쾌청한 가을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단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로 대기 상태는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구름 많은 가운데 일부 동해안으로는 비가 오고 있고요.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차차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4도, 춘천 23도가 되겠고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동해안지방 아침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 24도, 울진 23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차츰 청명한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광주 25도, 부산 26도가 되겠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부터는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토요일에는 새벽 한때 중북부 지방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시작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은 화요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